미국이 이 금융 억제, 금융 통제, 정부 주도로 이게 제대로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계속 추적해라.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고 하는 거면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도 진심이고 미국도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도 우주 산업이 진심이고 AI 산업이 진심이고 로봇 산업이 진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부동산을 죽이면서 다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린 게 미국의 생각을 봐야 되지 트럼프 생각을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생각은 X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물론 중요한데 그건 변동성이지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해지면 네. 기존 시장 경제 자체에서의 피해도 반드시 발생을 하니까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나요? 걱정하죠. 이게 이 두 가지 선을 한번 좀 보시면 점선이 뭐냐고 하면 GDP 디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GDP분의 명목 네. GDP. 이 점선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 성장보다 명목 성장이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CPI를 많이 보지만 저는 GDP 디플레이트를 더 많이 봅니다. CPI는 품목이 한정돼 있거든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GDP 디플레이트는 전반적인 모든 상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실선이 네. 미국의 생산성 그래프입니다. 생산성. 근데 지금 보시면 1970년도에서 1985년도를 보시면 점선이 실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러니까 생산성은 안 나오는데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되면 박살을 나는 거예요. 근데 1940년도에서 50년도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물가는 올라가지만 성장도 올라가고. 예, 이번 사이클이 2020년도 우리 물가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점선이 팍 올라와 있잖아요. 성장은 팍 떨어져 있고 네. 지금 거의 둘이 붙었습니다. 앞으로가 1940년도처럼 가는 방향으로 가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성장을 올리면서 GDP를 키워나가는 이 삼박자가 맞춰집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좁은 길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게 하고 2020년에 9.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고용도 박살 안 나고 그 두 개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고용도 지금 경기 침체 수준으로 안 떨어졌잖아요. 안 올라갔잖아요. 그 실업률도.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2점 몇 %대 3%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물가랑 다른 거 아시죠? 물가는 매년 올라갑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3%까지 지금 그 좁은 길로 가고 있고 실업률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과거처럼 뭐 5% 10% 이렇게는 올라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지금 가는 건데 연준 혼자서만 이 핸들을 잡아 들어가면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용 쪽에서. 근데 정부가 아까 제가 영래포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투자가 계속 일어나게. 아까 칩스법. 네. 정부가 부채를 찍어서 지원해 준 게 부동산 지원해 준 게 아니라 특정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해줬다고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지원금 대폭, 인프라법, IRA법,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 배터리 그쪽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은 생각을 했고 이쪽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 다 죽잖아요. 협작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정부 주도의 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 국가의 목표는 알겠는데 네. 그럼 그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움직일 경우에 네.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네. 뭐 인플레이션만 물가도 올라갈 거고 국채를 많이 찍어내니까 유동량도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인권 얘기한 것처럼 나라 발전하는데 당신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가는 건가요?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중산층은 사라졌어요. 복리의 효과로. 그때는 중산층이 매우 1940년도에서 60년도에 만들어오는 성장이 미국의 중산층을 매우 두텁게 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그 성장이 그 중산층이 이제 거의 소멸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게 결국은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고 특정 산업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 산업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성장에 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성장이 엄청 강하면 화폐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잘 안 떨어집니다. 원래 화폐 가치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돈을 풀었는데 상생성이 안 올라가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박살 나는 거죠. 미국은 지금 화폐는 푸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달러를 푼다라기보다는 국채를 발행하는 건 오케이. 그렇죠. 근데 생산성으로 이 화폐의 하락은 막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핵심 그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지금의 이 중산층은
거의 소멸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작됐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번 상승기 네. 예를 들면 화폐가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근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 올라갔죠. 네. 근데 그 자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물론 정책은 중산층을 살리는 게 정책입니다. 산업을 크게 만들어서 다 같이 잘 살게 하자라는 게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끌어와서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권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산업에서 있는 사람과 그쪽 산업에 지금 투자가 돼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사이클 성공한다고 해도 그쪽이 훨씬 더 그 격차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 사이클이 실패한다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자산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앞으로 투자는 그러면 트럼프가 뭘 하는지를 보고 그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 주도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투자를 결정을 할 때 제일 탑다운으로 보는 게 뭐냐고 하면 정부가 지금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게 요즘에는 패권이 일어나면 국방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국방부가 어디를 지원하고 있는지. 국방부가 지금 AI도 지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양자 컴퓨팅 지원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양자는 뭐 미 공군에 납품했다 뭐 등등 다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얘기가 하는 나오니까. 거잖아요. 국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산업을 육성시키면 결국은 국방 산업에서 결국은 그 파생돼 나가면서 전방위적인 산업으로 결국 가게 돼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닷컴 버블을 기억하지만 당시에 아퍼런트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에서 그걸 시작했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이어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B2C로 풀어낸 거죠. 지금 AI 산업도 미국 국방부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그 섹터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국방과 매우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만약에 자산시장이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런 변동성에서 내가 살려고 해도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산업을 하는 거는 계속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올라가도 그쪽이 올라가고 돈이 계속 그쪽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쪽 산업을 잘 보고 미국이 이 금융 억제, 금융 통제, 정부 주도로 이게 제대로 잘 선도하고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계속 추적해라.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고 하는 거면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실물 시장으로 미국이 법안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는지도 잘 보셔라. 내년부터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사실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거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효력은 사실 2027년부터 생겨요. 근데 그 준비는 보통 내년에 다 합니다. 기업들은. 근데 그 효력을 더 당기는 방향으로 미국은 추진할 것 같아요. 그게 탑다운에서 타면 1년 반 뒤에 시행이 가능한데 세부 법안으로 바텀업으로 올리면 뭐 100일에서 150일 뒤에도 바로바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내년부터는 이쪽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정부가 오피셜하게 말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쪽 시장을 어떻게든 부양시키려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화폐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쓰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화폐가 불안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쓰겠죠. 자기 통화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그 나라 네. 상대 뭐 동맹국이든 뭐든 이게 어쨌든 JP 모건의 은행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가잖아요. 네. 은행은 만약에 예금이 100억이 있으면 10억만 예치를 하고 나머지 90억은 대출해도 됩니다. 그게 통화 승수 효과라고 해요. 신용 창출. EBS에서 봤습니다. 아, 이거 봤어요? KBS에서 보셔야죠. 앞으로 저희도 만들 겁니다 그런 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승수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창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돈을 다 그대로 1대1이.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나중에 뭐 풀어주면 그거 완전 은행으로 열어준다는 방식이고 은행처럼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미국은 그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 JP 모건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빅테크들 이런 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치면 그런 돈들이 결국은 전 세계 해외에 그 팔로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쓰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방식입니다. 뭐 테슬라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뭐 그냥 단순하게 이걸 왜 사냐? 테슬라 차량 연계시키면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는 국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차를 만약에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열어준다고 하면 제가 테슬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게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니잖아요. 뭐 애플도 비슷하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산업과 금융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그거를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수요를 끌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통화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 국채로.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조달한 정부 국채를 가지고 자기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으로
더 육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화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들어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서 테슬라 스테이블코인으로 가버린다라는 게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게 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철통방어로 계속 막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뭐 흥선 대원군이 뭐 그렇게 다 막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됐겠지만 배 몇 척은 막았지만 예, 그래서 훨씬 더 산업이 늦어졌잖아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이제 지니어스 X 나올 때는 막 얘기가 나오다가 발행량에 주목해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증가 속도가 어떤지. 올해 중반만 해도 한 2,500달러였고 지금은 한 3,000억 달러 정도 보고 있는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금 뭐 2, 3년에 2조 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물상에서 쓰지 않아요. 대부분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선물을 하게 담보로 쓰거나. 현재는 가상화폐 이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만약에 사기당하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계속 뭐 좋든 싫든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왕이자 지금 코인 중에서는 제일 힘이 세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뭐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도 힘을 잃을 거고 사실상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탈중앙화라는 개념에서 나왔거든요. 미국 정부가 막 무제한 국채를 찍어내기 때문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탈중앙화로 나온 비트코인인데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싫어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걸 품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제도권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그 뒤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거죠. 같이 끌고 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미국이 가치에는 영향을 안 주나요? 그런 상황이. 달러 강세를 더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국채를 사니까. 아, 국채가 계속 팔리니까. 네. 그게 뭐 미국이 달러 약세가 돼야 뭐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화 가치가 돈을 많이 풀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결국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주기만 이렇게 하면 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엄청난 강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걸 막아준다는 하는 방식으로 하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면 원래 달러 약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내려도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정 수준 강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기자님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우리는 달러 약세가 되면 손실 나잖아요. 미국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 강세가 된다고 하면 더 플러스잖아요. 환율 측면에서는. 그러면 미국 주식을 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엮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코스피 시장이나 그럼 미국 나스닥 이외에 다른 나라의 경제는 쭉쭉 빨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 GDP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만약에 파이를 나눠 먹는 관계라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GDP, 중국에 있는 GDP들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GDP는 미국은 커지고 다른 나라는 줄어들고. 근데 AI가 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면 우리도 빠지는 게 있지만 커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정 정책을 계속 쓰잖아요. 이거 없으면 끝난다 우리가 1980년도에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왔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가 붕괴되면서 그때 미국이 소련과 냉전 시대 때 구축해 놓은 동맹국이라는 게 있어요. 군사 동맹.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만, 뭐 중국 다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은 좀 꺼지기 시작했고. 근데 이번은 또 막 이번 관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 관세 낼 때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작년에 쓴 게 있거든요. 그 네. 관세 정책을 보면 딱 이렇게 써놨어요. 관세를 걷어서 재정을 충당한다. 첫 번째 목표. 그건 누구나 다 안다. 네. 두 번째, 대신 관세를 12에서 17% 수준으로 평균 관세율을 맞춘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 처음 관세 나왔을 때 막 100%대인다, 뭐 50%대인다 이랬거든요. 결국은 지금 다 12에서 17 사이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침체가 안 온다. 세 번째, 관세를 통해서 우리는 소련과 냉전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우방국이 진짜 우방국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끌고 가는 산업 사이클에서 우리의 진짜 우방국도만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방국이 중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우리나라도 뭐 실리 해결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가이드를 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 수준 폭풍 속에서 재편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2, 30년 갑니다, 그냥. 그게 AI라고 하면 그 AI 체인망으로 해서 쭉 간다고 하는 거죠. 그때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잘 살았지만 떨어지는 국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중국이 될지 미국이 일각이 될지 그건 사실 가봐야 합니다. 근데 중국도 진심이고 미국도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도 우주 산업이 진심이고 AI 산업이 진심이고 로봇 산업이 진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부동산을 죽이면서 다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4년마다 바뀌는 임기 그리고 복지를 해줘야 되는 포퓰리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초당적으로 가고 있다는 하는 거죠. 그 다음 대선 때는 AI를 살리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은 뭐 AI가 뭐 인권 이런 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미국의 그 다음 대통령 대선 이럴 때 보면 지금에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 돼서 그냥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가 상식이 돼서 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승리하기 전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일단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국과의 화해는 쉽지 않겠네요. AI 측면에서는. 치고 받고 싸우지 않겠죠. 합의하겠죠. 히토류 합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지금 히토류가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합의를 하는데 결국은 가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더 올라오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더 올라갈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정책적으로 뭐가 계속 나올 겁니다. 대신 둘 다 같이 죽자로는 절대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정치 칼럼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치 칼럼 쓰는 사람들은 좀 길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거? 뭐 히토류나.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방식이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얘들은 장기를 봅니다. 장기. 우리가 잘 될 거야. 중국에서는 지금 20대 30대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하웨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20년 30년 뒤에도 뭐 40대 5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제일 1강이 됐거든. 그래서 나는 9시 출근하고 9시 퇴근하고 6일 근무하는 거 괜찮다. 이 마인드입니다. 공대에다 엄청나게 때려 붙는 게 정부가 때려 박는다고 가지 않아요. 그 다큐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인재전쟁. 그거 매우 좋은 네. 다큐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훨씬 더 롱터미즘하게 보고 있고 시장을.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고 대통령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 4년 임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좋은 거에 집중하고 지금 당장 돈 내는 거에 집중하고 그게 사실 금융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금융으로 패권을 잡은 나라는 산업으로 패권을 잡은 나라에게 밀려서 결국 패권을 넘겨주거든요. 그걸 이번에 지금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고 산업에 대해서 패권을 가져가야겠다고 하는 게 이제는 드디어 초당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경제 흐름이나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고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들리는데 네. 미국 현지에서는 왜 트럼프에 대한 정책적 반대라든지 연준의 비협조, 경제 전문가 월가에서의 반대 이런 건 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월가는 기득권이고요. 이게 뭔가 큰 변동이 폭풍이 일어날 때는 결합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결합을 해요. 지금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인 산업 근로자들, 그리고 빅테크 수장들, 그리고 빅테크 수장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수장들이 아니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 팔란티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흥 빅테크 수장들과 산업 근로자들이 결합해서 트럼프를 지지했었어요. 당시에 예전에 레이건 시절 때 레이건 대통령이 하려고 할 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결합을 했냐고 하면 일부 노조들과 기업가들이 합쳐서 레이건을 밀었습니다. 이게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뭐가 일어나냐고 하면 전문성과 상식이 매우 충돌을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고 하면 관세 정책, 법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뭐 법리에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관세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받아야 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 논문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백인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쟤들이 들어와서 내가 일을 못하는 거. 이게 일반적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교묘하게 그쪽을 니치마켓을 했고 그게 들어먹힌 거잖아요. 그런데 백인 노동자들만 그걸 지지한다고 해서 절대 대통령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돈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줄이 결국은 이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빅테크 수장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쪽이 지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기술 전체주의인데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민주주의로 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투표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이 하는 정책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다 뺏긴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이 하려고 하는 산업단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뭐냐고 하면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가장 강합니다. 국가주의.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게 전 세계가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게 한 기존에 이어왔던 흐름이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의 기득권과 모든 그 경제학 박사들과 교수들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전체 파이를 아니라 키워서 나눠 먹는 파이가 커지게 네, 만드는 네. 게 미국의 역할이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근데 뭐 전 세계 경찰한다고 해서 돈 썼지. 돈 썼을 거 아니에요. 국채 찍어가지고. 근데 그 국채를 안 사주네 애들이. 누가 안 사주기 시작한 겁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강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뭐 영국이랑 일본 같은 국가들은 뭐 조금씩 계속 그래도 우호적인데 옛날에는 그냥 달러 생기면 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입니다. 근데 막 말씀 듣다 보니까 정리된 게 섹터는 AI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미국 주도로 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들도 잘 묻어갈 수 있겠고 비트코인은 그럼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던데 그럼 말씀 들은 결론으로는 비트코인 앞으로 굉장히 유력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저는 어차피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가격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수준부터는 변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도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이번에 뭐 옛날에 50% 빠지고 많이 네. 됐잖아요. 근데 그건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만약에 지금 뭐 디지털 똥이냐 디지털 금이냐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똥이면 지금 사면 안 되죠. 디지털 금이라고 치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희소성이 있는 실물 자산들, 금 같은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생긴 자산들, 금 같은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금은 가격이 전 더 올라갈 거라 보지만 금은 금 시총과 비트코인 시총은 급이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런 신념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쫓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고 비트코인을 죽일 거냐에 대해서는 미국은 안 죽일 거라고 봅니다. 그건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언제 죽일 거냐? 죽일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가 실물 시장에서 쓰기 시작한 이후에 그때는 필요 없어요. 다 용도를 써먹었잖아요 이미. 그러면 그 거래를 네가 알아서 거래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미 시장에서는 다 실물 시장에서 우리가 차 사거나 커피 마시거나 다 이걸로 이렇게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돈 보낼 때 그걸로 결제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쪽과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3조 달러를 키우겠다는 게 지금 3천억 달러인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절대 가상화폐로는 그렇게 못 띄웁니다. 결국은 실물 시장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 뭐 요즘에 나오는 토크나 그게 결국은 다 쪼개서 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증권도 쪼개서 팔고 그림도 쪼개서 팔고 집도 쪼개서 팔고 그러면 그 돈들이 우리가 집을 살려면 뭐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이 필요한데 내가 1%만 산다고 하면 그 집의 1%만. 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실물 시장으로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쪽에서 파는 그 조각조각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결제 통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건 많이 달라지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 듣다가 2026년 투자 전략 네. 트럼프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 트럼프 어깨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초당 쪽을 보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혼자만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의 혼자만의 생각이면 이거 아무도 지원 안 해요. 트럼프가 그거를 말로 잘 어필을 하는 거고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온다고 해도 저는 비슷한 방향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생각을 봐야 되지 트럼프 생각을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생각을 X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물론 중요한데 그건 변동성이지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큰 흐름과 배경은 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자, 12월 연준 네. 태도를 봐야 되잖아요. 네. 12월 금리 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이미 90% 인하 확률을 보고 있잖아요. 인하한다. 인하를 안 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근데 인하를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안 할까요? 하겠죠 내년에. 네. 그러면 변동성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 그거를 한다 안 한다를 맞추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안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걸 확률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게 만약에 내가 한다 쪽에 훨씬 더 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내가 시나리오를 짜놓지만 안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미국은 경기 침체로 빠질 생각은 없다. 뭐 어떤 정부도 그건 원하지 않지만 근데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액션을 정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가 전 첫 번째 키고 변동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변동성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가 기회의 순간이지 폭락의 시작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은 폭락은 생산성은 빠그라들고 생산성은 엄청나게 낮아지고 물가만 엄청나게 올라가서 모든 게 망하는 리셋되는 부채 리셋이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민간이 대부분 부채를 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있고 정부는 부채 비율이 낮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거를 일정 부분 지금 정도는 리셋 한번 하자.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과열이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부채가 제일 많고 금리를 올려도 정부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그리고 따라하고 있는 데는 무섭게 따라하고 있다. 걔들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를 지금 무한정 찍어내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짓는 기술이나 우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40년대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핵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독일이 못 만들고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만들었으면 핵전쟁 났습니다 그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AI의 그거를 누가 패권을 잡고 가느냐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둘 다 지금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은 주고받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큰 틀에서의 글로벌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자료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QT가 종료가 되는데 QT, 예. QT가 종료되는 건 알겠는데 QE가 이제 곧 될 거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 보면 미래의 QE는 과거와 목적이 다르다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그래프인데 빨간색 선이 미국의 명목 GDP 분의 미국 지급준비금의 추이입니다. 네. 결국은 GDP 규모 대비해서 지급준비금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경색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납니다. 단기 채권 SOFR 내 SOFR이 원래는 요 밴드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관계없이 막 튄다고 하는 거죠. 단기 자금 시장이 문제가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고 하면 단기 자금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 담보자 자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튄다고 하면 담보를 회수해가는 있을 것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 어라인딩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이 이렇게 푹 빠그라질 수 있는데 그건 실물시장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충격이 나면서 뭔가 자산이 뭔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시장을 잘 관리하는 게 연준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근데 이 표를 보시면 2018년, 2019년 보시면 SOFR 금리가 IORB 금리라는 거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올라간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고 하면 IORB는 은행들이 연준에다가 파킹을 할 때 주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 주는 이자 금리. 네네. SOFR 금리는 미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금리입니다. 근데 이 SOFR 금리가 IORB 금리를 위로 뚫고 올라가면 원래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에 넣은 돈을 SOFR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고 금리도 높으니까 돈을 이렇게 주면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IORB 금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빼서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연준은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게 2019년도에 일어났던 레포 발작 사태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 빨간색 선이 보통 밴드를 8%에서 11%를 보거든요. 지급준비금 비율을 GDP 대비해서. 네. 11% 아래로 떨어지면 양적 긴축을 속도를 늦춰야 되고 11%에서 8% 사이에서는 일정 어느 수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종료해야 된다. 그리고 8% 아래로 떨어지면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9에서 10%입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 종료됐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으니까 지급준비금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GDP 규모가 커지면 지급준비금이 똑같다고 하면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죠. 그래서 나온 게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앞으로 확대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좀 싫어하잖아요. 그 확대되는 그렇죠. 걸. 왜 말을 그 양적 완화로 좀 들릴까 봐. 양적 완화는 옛날처럼 아. 저금리로 만들어내고 연준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그냥 무한정 그냥 사버리는 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GDP 커지는 규모보다 지급준비금은 안 커지니까 이거를 8% 아래로 안 떨어지게 그 밴드 안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급준비금을 일정 부분 채워줘야 된다라는 게 연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기채를 우리는 계속 사서 GDP 규모 커지는 만큼의 비율을 맞춰서 올려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건 절대 양적 완화 아닙니다. 양적 완화 아닙니다. 말하는 게 연준이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양적 완화 같은 그림자 QE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산 매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이게 예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을 때도 네. BTFP라고 하는 연준이 대출해서 중소형은행에다가 대출해준 거였거든요. 얘들이 유동성이 없으니까 연준이 대출해준 거였어요. 양적 완화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양적 완화 효과가 났습니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보고 있고 연준이 단기채를 매입한다고 하는 거면 정부는 단기채를 더 많이 공급해주면 됩니다. 지급준비금을 연준이 단기채 매입으로 충당한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100억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연준이 단기채를 많이 산대요. 그럼 원래는 50억, 50억, 단기채 50억, 단기채 50억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연준이 많이 산다고 하니까 단기채를 한 70억, 80억까지 올릴 수 있어. 그러면 장기채는 30억만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채 공급량이 떨어지고 장기채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사실상 준 양적 완화라고 본다고. 장기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게 워킹이 될지 안 될지는 내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를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매일 보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율 네. 지금 1,500 넘냐 안 넘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전망과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환율 전망은 전 잘 안 해요. 근데 1,500원부터는 개입이 확실하게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총알들을 얼마큼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에 지금 국민연금까지 지금 동원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달러 강세는 어떻게 보면 약간 레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하면 원래 달러 약세가 돼야 돼요. 내년에 한번 보세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달러가 과거처럼 엄청나게 약세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원화는 강세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엮여버리면 이게 과연 크게 떨어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레짐이라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이 밴드에서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되고 이 밴드에서 해야 된다고 했던 게 한국은행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500원 간다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레짐이라고 하면 대신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산시장에서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산시장에서 돈을 빼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 5천이나 이런 모든 흐름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유가 약세에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약간 내러티브가 손해 볼 수, 그러니까 약간 좀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의 정책과 환율의 움직임은 정부는 어쨌든 환율이 일정 수준부터는 개입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됐고 지금 뭐 관세를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우리가 미국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좀 선반영이 많이 돼서 지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막 엄청나게 업사이드를 키우면서 환율 약세로 원화 약세로 갈 가능성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막 안정적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개입이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뭔가 좀 자산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들은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돈이 녹아내리는 시절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는다 생각을 하는데 네. 2026년에는 어떤 지점을 주의 있게 보고 네. 어떤 방향에 기대를 하며 투자를 해야 될까요? 1940년도에도 60년도까지 미국이 정부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식, 생산성을 올리고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 그때는 주식이 짱이었어요. 1970년도에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 그럴 시기에 때는 금이 짱이었습니다. 전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주식과 특히 주식은 이제 뭐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결국은 지금 이 AI 산업을 수직 계열화 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최고의 승자가 될 거다. 이쪽이 계속 끌고 갈 거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자산 배분량을 했거든요. 이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 호황이 오거나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침체가 왔을 때 채권에서 해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안 줄어드는 상황 침체가 오면 정부는 더 이쪽으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주식의 해지는 채권이 아니라 실물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실업 성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오면 이쪽에서 해지가 되지. 그래서 저는 뭐 자산 배분을 좀 그렇게 가져가는 게 실물 자산의 비중을 좀 더 올리는 방식이 좀 좋을 것 같고 주식이 저는 어차피 이 사이클이 성공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네. 결국은 그 어떤 자산보다 주식이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그게 언제까지냐? 미국이 정부 부채를 해결할 때까지. 그거는 1, 2년 사이클 아닙니다. AI의 사이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 흐름을 갖고 가는 사이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보통 그때 당시 20년 사이클 끌고 왔는데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변동성도 있었겠죠, 당연히.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그 어마어마하게 오른 걸 하나도 못 먹었어요. 결국은 그때 돈 번 사람들은 결국은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가져가셔야 난 우리 노동소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이 시장을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아서 일정 부분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게 사실 관점이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할지 지금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채권을 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가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금 같은 실물 자산을 살지 아니면 화폐는 이제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면서 코인을 살지 아니면 주식을 할지 이거를 잘 결정하는 게 관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내가 매월 불입금을 넣어야 되고 내가 어느 쪽에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저축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 자체가 박살나거든요. 그 다음이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 장기채를 안정적으로 관리는 하겠지만 경기 침체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좀 한번 좀 보시면서
자신의 지금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단순한 섹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경제 구조나 이런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송 본부장님 네. 자주 출연해 주실 걸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너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